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박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고, 주된 내용은 박스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크기를 설정할 때 지금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의 크기가 자식의 크기보다 커지게 되면 레이아웃이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요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어떻게든 자식 크기가 부모 크기보다 커지지 않게끔 자식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식의 크기가 부모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경우에 부모 기준에서는 이 자기보다 큰 자식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게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얘는 부모한테 부여하는 속성이에요. 자, 기본값은 비지불입니다. 벗어나는 내용이 부모를 삐져나가도록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이에요. 벗어나는 내용을 스크롤 처리해요. 이 속성이 부여되면 부모는 항상 스크롤바의 트랙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히든은요,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표시되지 않도록 잘라냅니다. 꽤 많이 쓰는 속성이고요. 오토, 내용이 벗어나지 않을 때는 티가 안 나다가 자식이 부모를 벗어날 경우에는 스크롤바가 나타납니다. 자, 오버플로우 속성은 X축, Y축, 가로, 세로를 모두 처리하고요. 한쪽 방향만 처리하고자 할 때는 오버플로우 X, 오버플로우 Y라는 속성을 개별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10단원) 마지막 예제예요. HTML 태그 구조는요,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 안에 child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 이 구조를 충족하는 애들을 4세트를 놨습니다. 중간중간에 br 태그 넣어서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해놨고요. 각각의 요소들은 id 값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밑에까지 4세트가 있어요. 바디 태그에 글자 크기 이렇게 부여해놨고요. parent라는 클래스한테 배경 색상, 가로, 세로 크기, 테두리를 줬어요. 클래스 속성은 여러 개 태그한테 동시 적용할 때 쓰는 거예요.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하나, 둘, 셋, 4개가 전부 동일한 속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한 속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child, parent라고 정의된 블록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HTML 태그도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소 안에 child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구조를 충족하죠.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소 안에 child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소가 들어가 있죠. 자, 전부 배경 색깔 초록색으로 주고요. 가로, 세로 크기 100%로 줬습니다. 그럼 부모를 가득 채우겠죠. 이 상태에서 이 child한테 보더와 패딩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100%니까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100%를 가질 거고요.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100%를 가질 거고, 부여된 테두리만큼 삐져나갈 거예요. 자, 전부 다 4개를 이렇게 삐져나가게 해놓고, 이제
차일드는 접어두고요. 패런트 블록 안에 있는데 엔드 기호가 붙었어요. 그리고 샵 박스 1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엔드 기호가 없었다면 태그가 뭔진 모르겠지만 클래스가 패런트인 요소 안에 이 안에 어딘가 태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id 속성이 박스 1인 요소가 있다. 이 구조입니다. 블록 안에 들어있는 거는 HTML 태그의 계층 구조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엔드 기호가 붙으면 계층 구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패런트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가 박스 1이라는 아이디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박스 1. 이 조건이 충족되는 요소를 가리키는 거죠. HTML 태그는 각각의 아이디 속성으로 특성을 개별적으로 주려고 아이디 값을 각각 다르게 줘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용들은 전부 다 공통 특성인데 이제 요거는 첫 번째 박스한테만 부여되는 개별 속성이 되는 거죠. 오버플로우 비지블은 그냥 삐져나가게 둡니다. 박스 2요. 오버플로우 스크롤이죠. 스크롤은 삐져나가는 공간을 이렇게 스크롤 처리합니다. 박스 3요. 오버플로우 히든은요. 삐져나가는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오버플로우 오토는 삐져나가는 부분을 스크롤 처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 있는 스크롤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박스 1에 있는 차일드의 크기를 좀 작게 줄여볼게요. 50%, 50%. 그럼 박스들이 작아졌으니까 안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오버플로우 속성을 스크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식 요소가 작아도 스크롤 바 트랙이 항상 보입니다. 오버플로우 오토는 자식 요소가 작을 때는 스크롤 바 트랙이 보이지 않다가 삐져나갈 때만 스크롤 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버플로우 속성을 스크롤로 처리하는 케이스가 그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약관 보여줄 때 많이 해요. 약관 보여줄 때 컨텐츠가 워낙 기니까 스크롤 처리하잖아요. 그 약관 박스를 이렇게 오버플로우 속성으로 스크롤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의 크기에 대한 특성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마진입니다. 마진이 이제 패딩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패딩을 보통 안쪽 여백이라고 하는데 마진은 바깥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쪽에 여백이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크기에 영향을 줬었죠. 근데 바깥에 여백이 생기면 우리가 벽에 기대어 있다가 벽을 밀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벽이 밀리진 않아요. 내가 밀리죠. 그러니까 박스의 바깥의 여백을 형성하면은 그 여백만큼 박스가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마진하고 패딩이 보통 그 표면적인 특성을 보면은 안쪽 여백, 바깥 여백 이렇게 비교하니까 비슷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패딩은 크기에 관여하는 속성이고요. 마진은 위치에 관여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애들인 거죠. 자, 마진 태그의 기본 특성.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을 때 박스를 갖다 놓으면 보통 왼쪽 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 상태에서
마진을 구성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마진이 작용을 하면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하고 아래쪽은 뭐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단이랑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어내면은 결국은 박스가 이만큼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밀어내는 만큼. 혹은 밑에 다른 박스가 있으면은 혹은 오른쪽에 다른 박스가 있으면 밀어내는 만큼 주변 애들을 밀어버려요. 박스의 위쪽과 왼쪽 바깥의 여백이 형성되면 벽면을 밀어내기 때문에 박스 자신이 밀려나게 되고요. 여백이 작용하는 방향에 다른 박스가 존재한다면 다른 박스를 밀어내고요. 위치 관련된 속성이기 때문에 음수값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음수값을 설정하면은 다른 요소를 끌어당깁니다. 웹브라우저 방향으로 음수값을 부여하면은 땡기니까 지가 삐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값을 설정하는 방식은 패딩이랑 똑같아요. 하나의 값을 기술하면은 상하좌우 모두 같은 값이 부여되고요. 두 개의 값을 부여하면은 첫 번째 값은 상하, 두 번째 값은 좌우고요. 상하, 좌우. 네 개의 값을 부여하면은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상단,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탑, 마진 보통 이렇게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특성 살펴볼게요. 박스1과 박스2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두 개를 놨고요. 지금 현재 박스가 어느 정도 영역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박스1한테 배경 색깔 빨강색, 가로 200, 세로 100을 줬습니다. 박스2도요. 배경 색깔 초록색, 가로 150, 세로 100을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스1한테 마진 30을 주면은 이 박스1 입장에서는 상단, 오른쪽, 아래쪽,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벽을 밀어내면은 그만큼 자기가 밀리고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박스2를 밀어내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밀리고 주변 요소도 밀어내요. 이게 마진의 특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음수값을 부여했다. 여기를 잠깐 지우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주석을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자기를 밖으로 삐져나가게 하고요. 주변 요소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 같은 경우는 위치에 관여하는 속성이다. 이게 기본 특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진 값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요. 이쪽 방향으로 7만큼의 마진이 작용하고 아래쪽에서는 5만큼의 마진이 작용하면은 합쳐서 12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겹쳐버려요. 그래서 7만큼의 거리밖에 생기질 않아요. 자, 아까처럼 박스 1, 2를 기본 사이즈랑 배경 색깔 정의하고요. 박스 1한테 마진을 30을 줍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밀려나겠죠. 두 번째 박스한테 마진 20을 부여하는데 그러면은 얘도 20만큼 밀리고 위로 20만큼 작용하고 20, 20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큼 더 밀린다면 박스2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확인해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옆으로만 이동해요. 왜냐면 이렇게 작용하는 힘과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서로 겹치니까요. 박스1은 마진 30, 위에서 아래로 30 작용한 거고요. 박스2는 20, 아래에서 위로 20 작용한 거니까 30과 20이 겹쳐서 요 사이의 공간은 30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본 특성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 특성들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HTML 태그가 중첩됐을 때 마진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좀 볼게요. 기본 크기 지정하고 패런트 배경 색깔 박스 크기, 차일드도 배경 색깔 박스 크기 좋습니다. 패런트는 500에 250이고요. 차일드는 300에 100입니다. 그러니까 패런트 안에 부모가 들어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여기서 초록색 박스를 주황색 박스의 가운데 놓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가운데다 정렬한다라는 특성을 텍스트 라인 센터밖에 안 배웠거든요. 근데 얘는 문장 정렬에만 관여하지 박스를 정렬시키지는 못해요. 그리고 패런트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면은 텍스트 관련된 속성은 자식한테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일드 박스도 텍스트 라인 센터의 영향을 받아요. 결국은 초록색 박스를 가운데 오게끔 하고 싶은 거였는데 움직이라는 박스도 안 움직이고 그 안에서 글자만 가운데로 와요. 이 초록색 박스를 화면 가운데 놓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사이즈가 500이었어요. 여기는 300이었어요. 그럼 남는 건 200이죠. 얘를 2로 나눠요. 그 절반만큼 왼쪽에다 마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차일드 박스한테 마진 레프트 100픽셀이라고 줘야 가운데 배치가 돼요. 자, 그게 요거예요. 부모 박스 안에서 자식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마진으로 설정해야 돼요. 마진 레프트를 쓰면은 박스가 왼쪽에서 마진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이 현상을 써서 박스가 중앙에 배치되도록 마진 레프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처럼 패런트 안에 차일드 또 놨고요. 박스2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패런트의 크기를 가로 800, 높이 500으로 잡고요. 배경 색깔과 테두리 색깔 적당히 줬습니다. 좀 커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차일드 박스도 비슷하게 적당히 크게 잡아줬습니다. 자, 이 부모의 위치를 화면 가운데 놓고 싶은 거예요. 아까는 크기 계산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웹브라우저 넓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박스는 왼쪽에 붙어 있죠.
그 말인즉슨 오른쪽 방향으로 마진 값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크기에서 자식의 크기를 뺀 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요 값이 오토입니다. 넓이에 대한 오토는 보더와 패딩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는 값이고요. 높이에 대한 오토는 컨텐츠만큼을 계산하는 값이고요. 마진에 대한 오토는 부모에서 자기 크기를 뺀 나머지 요 공간을 오토라고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패런트한테는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마진, 라이트, 오토라는 값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마진, 레프트라고 부여하면은 아까 오른쪽에 있던 여백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박스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요. 양쪽에 하나씩 주면요. 서로 반반씩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박스가 가운데 와요. 이 마진 오토 값은요, 상단과 하단에 대해선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진이라고만 부여했다. 그냥 마진이라고만 부여했다. 그러면은 상하 좌우 다 똑같은 값이 먹는 건데 상단과 하단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패스. 좌우에만 오토가 적용되면 50대 50으로 나눠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한테 마진 오토라고 부여하면 그냥 중앙에 딱 가서 있어라 라는 뜻이 돼요. 뭐 기왕 상하단을 먹지 않으니까 상하단에는 50픽셀 정도 다른 값을 줘도 되겠죠. 위아래는 50, 좌우로는 오토. 그럼 위아래 50 정도 공간 생기고 좌우로 오토가 되는 거죠. 화면 폭이 달라져도 항상 가운데를 유지합니다. 자, 자식도 마진 50에 오토 부여하면은 자식 박스도 이렇게 가운데로 오겠죠. 네. 예전에 제가 개발자 도구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여기 네이버 상단 부분 보시면은 마진 상하로는 0, 좌우 오토, 가운데 배치한 거죠. 화면 중앙에 배치할 때는 무조건 마진 오토예요. 자, 마진 레프트 오토는 박스가 부모의 오른쪽에 배치되고요. 마진 라이트 오토는 부모의 왼쪽에 배치되고요. 이게 기본 상태예요.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모두 오토 적용하면은 가운데 배치된다. 근데 그냥 마진 오토라고 하면은 상하 좌우 모두 적용되지만 오토는 상하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에만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작용한다. 결국은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가운데 배치. 자, 마지막으로 음수값 사용하는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요거는 약간 좀 재미 요소예요.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폰트 사이즈, 마진, 라인에이트, 폰트 웨이트. 요거는 빔 프로젝트용으로 좀 큼지막하게 배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의 패딩하고 마진을 0으로 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바디 태그 주변에 있던 약간의 여백조차 없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메뉴라고 하는 영역을 사이즈 100%, 높이 200, 그 다음 배경 색깔 핑크색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요것도요, 보시면 바디 태그 안에 메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CSS 선택자라는 게
항상 이렇게 제일 꼭대기부터 순서대로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중간부터 툭 하고 적으니까 그냥 메뉴가 바디 밖으로 빠져나와도 돼요. 어쨌건 바디 안에 있는 메뉴라는 클래스를 찾건 그냥 메뉴라는 클래스를 갖는 무언가라고 지정을 하건 어차피 똑같은 의미입니다. 얘한테 마진탑을 마이너스 180을 부여할게요. 그러면 원래 높이가 200이었는데 180만큼 밖으로 삐져나가니까 여기는 20밖에 안 남게 돼요. 메뉴한테 엔드 콜론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작동하는 선택자입니다. 마이너스 180이었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마진탑을 0으로 없애요. 그럼 삐져나가 있는 애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배운 범위까지는 이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CSS 거의 마지막 단원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약간 좀 재미 요소로 하나만 미리 당겨볼게요. 지금 CSS 특성이요. 마우스가 올라갔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마진탑이 마이너스 180에서 0으로 바뀌죠. 이게 지금 마우스 올라가면 한 번에 확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걸면은 CSS 속성의 값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걸어요. 0.3초에 걸쳐서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요. 네. 이런 효과 주실 때 시간은 대부분 1초 미만으로 주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1초라는 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고 3초도 사실 별거 아니죠. 여기서 0.1초 아까 0.3초였죠? 3초라고 주면은 속 터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입력하고 엔터키 땅 쳤는데 3초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마우스 던질걸요? 3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3초랑 비교해보세요. 3초 맞아요. 1초, 2초, 3초. 속 터지죠. 애니메이션 효과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릴 텐데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1초 안으로 자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답답해요. 자, 요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은 나중에 뒷부분에 따로 단원이 있어요. 여기 효과라고 되어 있는 단원 16단원에 따로 이런 것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얘는 그냥 요 트랜지션은 그냥 오늘은 재미 요소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진 요거 5개랑 박스 모델에서 오버플로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5시 10분에 뵐게요.